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한 뒤로 2주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상황이 굉장히 급변해서 저희도 뭐 연말 회식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취소하고 오늘 우리 회의에서도 다과도 전혀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 소통을 하면서도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이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고 확진자 수도 이제 막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에는 이필렬 선생님 또 김재영 선생님 모두 코로나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 견해도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 입학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방송대의 입학 지원자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몇 학과들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크게 또 약진하고 있는 그런 학과들도 있는데 우리 과의 경우도 역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또 지난 학기에도 뭐 추석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학생의 활동도 원활하지 못했고 이런 면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제 우리가 1월 6일이 접수 마감인데요.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뭔가 좀 입학 지원을 좀 독려하고 뭔가 더 이렇게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모색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텐데요. 뭐 오늘은 좀 뭔가 굳이 이렇게 순서대로 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문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필라 선생님과 김재영 선생님이 조예가 깊으시니까 우선 이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필라 선생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글쎄, 조예가 뭐가 깊어요. 이런 거 가지고. 글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과도하게 겁먹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도 아주 비이성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00명 나왔다고 뭐 언론이라든가 뭐 어떤 정치인들이 막 대단한 위기 상황에 온 것처럼 떠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기본적이고 그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켜내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게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거. 제가 국회에서 막 토론한 걸 봐도 제가 쓴 이 마스크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모양이. 왜냐하면 이거는 말을 아무리 해도 흩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 이렇게 막 접힌 거 있잖아요. 그걸 쓴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말하면 이게 다 벗겨지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침방울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을 그런 마스크 이런 걸 찾아가지고 잘 쓰고 대화를 하고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밥을 먹는다거나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지만 그렇지만 가능한 한 짧게 그 행동을 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하고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걸 사람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 저는 이 위기는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필렬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가 4월 달과 5월 달에 한참 K방역에 이제 외신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에서 열광을 할 때 이러한 찬사는 조금 위험하다. 이러한 어떤 K방역 성공의 모델에 너무 우리가 과몰입했었을 때 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K방역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필련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차분한 태도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이런 태도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대만이나 뭐 아니면 뉴질랜드나 이렇게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를 계속 하는데 이제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한국은 여전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도 지금의 위급함을 깨닫고 태도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면 지금 상황은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타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홍보해야 될 거는 마스크를 잘 써라가 아니라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라 이런 거. KF94로 써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이상한 마스크 쓰고 맨날 벗겨주면 다시 올리고 하는 분들 다 이름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한국은 이 그러니까 뭐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아니지만 위기를 우리가 잘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럽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스크를 안 써도 상관없다까지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아직도 그리고 모여서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없잖아. 위험하다는 건 생각을 하지만 귀찮아서 벗는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그러다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시키고 마스크를 어떻게 잘 착용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예, 뭐 그래서 우리가 또 기념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집에서 나올 때 또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잠깐 잊어먹고 마스크를 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이 마스크 거리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거리를 특별히 문화교양학과제 마스크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걸 개같이 이 마스크에 걸고 있으면 절대로 잊어먹고 나갈 일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 거리를 한 채 이렇게 또 마스크 내려놓고 있는 것도 약간 어떤 오염의 뭐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반드시 마스크 거리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 벗었다고 그래서 괜찮진 않다 또 그런 얘기도 또 하던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내려놓는 사이에 또 오염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초창기에요. 한 1월달, 2월달에 마스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일반인들이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다. 왜냐면 쓰고 벗는 과정 중에서 마스크가 이제 오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 마스크 줄도 아마 그런 것과 연결이 돼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오염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오염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여하튼 마스크를 계속 잊지 않고 쓴다라고 하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에 의사들 상당수가 마스크를 일반인들이 쓰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막 떠다니면 마스크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는 아주 촘촘한 마스크. 그런데 그걸 쓰게 되면은 비싸기도 하거든요. 쓰게 되면은 이 숨 쉬는데 좀 곤란이 오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의 그 이유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침방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공기 속에 쏟아지면서 전달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침방울 비말을 통해서 이게 날아다닌다라는 걸 아니까 마스크는 비말 차단을 다 하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마스크를 뭐 바이러스 독감 같은 걸 보면 뭐 감기나 독감이나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말로 전달이 된다니까 그때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따르는 게 합리적인 태도죠. 어쨌거나 마스크를 꼭 써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사회 활동은 뭐 사람들만 사교 활동은 자제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혼자 있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교 활동도 이제 원격으로 하면 되죠. 노래도 이제 다 틀어놓고 랜선 파티. 자기 방에서 이준석 교수가 자기 방에서 피아노 치면 제가 이제 내 방에서 노래를 한번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 참 좋겠는데요. 기타로 전화 주십시오. 참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참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천 가지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은 꼭 이런 1001번째 코로나 같은 것들이 우리 판단들을 괴롭히는데 결국은 이런 거는 아까 선생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원칙들을 세우고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사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거해서 사람들의 건강이나 보건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에는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과학과 논리에 또 의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다른 걸 의지하는 건 그건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게 오류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라는 걸 따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을 뛰어넘는 소리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를 아주 잘 쓰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께 강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마스크 자체가 불편하고 좀 귀찮은 것이긴 하죠. 근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지병인 감기를 올해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해졌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막 걸어 다닐 때는 좀 파리오를 굉장히 숨이 차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뭐 실제로 의학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느낌의 면에서 봤을 때 제 폐활량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폐활량 수준은 꽤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네.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표본이 많다면은 과학적으로 저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운동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 연습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코멘트를 달았는데 절대 안 된다. 이 산소 이 흡입량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마스크 쓰고 운동을 왜 하셔요? 아니 이 산소가 걸어오시잖아요. 일부러 산소가 희박한 데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마라톤 선수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그걸 노리고 했다는데 오스트리아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산소조차 공급이 안 안 되기 때문에 좋대요. 네. 옛날에 군대에서는 그 저기 방독면 쓰고 뛰는 게 있었는데 저만 해본 게 아니군요. 비과학적인 것을 했었거든요. 야, 방독면 쓰고 뛰면 그거는 이제 아주 고급 죽기 가혹행위 직전 중에 하나였죠. 죽기 직전까지 갔을 거. 예. 저기 백신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좀 백신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해야 돼요.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이. 저는 백신을 안 맞아요. 딱 몇 번 맞았을 거예요. 여기 BCG. 결핵. 예. 그 다음에 저 사람들. 소아마비. 음. 홍역은 제가 알았고 어렸을 때 상당히 심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요즘은 뭐 아이들한테 백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기본 백신이라고 있더라고요. 기본 백신하고 또 뭐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기본 백신 맞추고 그 다음 단계까지는 안 가서 우리 애들한테 상당히 지금 원망을 듣고 있죠. 백신을 다 맞아야 되는데 기본만 맞고 그 다음은 안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병에 감염 확률이 높아졌다. 근데 백신이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기제를 여기다 몸속에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게 부작용이 없다면은 백신을 맞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처음에 백신 맞으면 조금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백신에 의해서 생긴 항체가 존재하는 한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백신을 이제 맞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치료제까지 나오면 이제 거의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치료제가 곧 나온대잖아요. 한국에서 개발해. 기사가 많이 나오고 12월 말까지 나온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6월 달부터 사용을 하게 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치료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중증 환자들한테도 잘 듣는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막 병상 부족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머리 싸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치료제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상, 이상, 삼상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원래 치료제나 백신이나 뭐 개발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였잖아요. 이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부작용이 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가 확인이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런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의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작용 같은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제 과연 한국이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부작용을 감내할 만큼 이 백신과 치료제의 사용이 시급한가는 이제 정치적인 결단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치료제가 중증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혔으면 그거는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중증 환자들한테 투여를 해야죠. 그래서 중증 환자들이 회복이 된다는 걸 치료를 받고 그러면 훨씬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병상수 확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큰 아니, 직접적인 도움이 그러니까. 되겠죠. 그 명상수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인간과 과학 그 과제물 시험에 왜 한국은 몇백 명밖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병상수가 뭐 모자란다, 곧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몇만 명씩 나와도 그런 아주 심각하다 병상수가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냐 뭐 비교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를 냈는데 송 선생님이 또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게 협조를 구한다고 하고 그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병상수를 합쳐보니까 10개다. 이런 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 국립의료원, 시립의료원, 도립의료원 이런 데만 정부에서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지 그 외의 병원들은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상수가 모자란 건데 독일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언론을 보면은 지금 중환자 또는 집중치료 병상수가 뭐 10,000개다, 12,000개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코비드-19 환자에게 환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병상수가 4,500개. 그리고 다른 중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는 게 5,000개다. 그래서 지금 한 2,000개 남아있다, 3,000개 남아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영 이상해. 몇십 개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필렬 선생님 말씀하신 문제가 우리 공공의료의 커다란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게 이 선을 넘어서면 이제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코비드 중환자실이 전체 병상수의 몇 프로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한 자릿수일 겁니다. 한 자릿수 %일 겁니다. 근데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 최초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던 곳이 대구 경북이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이 70개에서 100여 개씩의 병상들을 두세 개 병원들이 내놨어요. 그때 갑자기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 이제 열악한 그런 쪽에 많이 코비드 환자들을 위한 중환자실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서울의 상급병원 중에 소위 빅5라고 하는 그런 병원들은 여기 동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 동참을 안 하는지 이렇게 그쪽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중환자 여러 명 있어야 될 그 병실에 그 코비드 환자가 들어오면 거기 하나밖에 못 쓴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한 20병상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포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 보면은 이 진짜 정말 이 시국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이해타산이나 이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해서 이게 사적인 영역으로 의료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의료 부분은 정말 공공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결정을 국민적으로 한번 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재영 선생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이 상황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병상수 확보하는 노력을 그 작년이 아니라 올 5월 이때부터 했어요.
그거를 열심히 안 하면서 숫자를 줄이는 또는 숫자를 이제 늘어나지 않게 하는 데다 이제 열심히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병상수 확보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소홀히 한 점이 있어요. 하여튼 예, 여기서 과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거하고 조금 정답 깎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표현을 말씀하신 내용과 얼마나 자신의 과제 내용이 어긋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어느 학생이 하여튼 음모론 비슷한 걸 쓴 학생이 있어요. 물론 재밌긴 하죠. 늘. 그러니까 그 학생 얘기는 마스크를 자기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거냐? 뭐 혹시 이게 뭐 그냥 꾸며낸 말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점수를 많이 안 아니, 주셨어요? 잘 줬죠. 열심히 썼으니까. 네,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해서 뭐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증 환자를 위해서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양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순차적으로 배포가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독감 백신은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 폐렴 백신,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은 맞았거든요. 이게 50대의 경우에 맞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건 맞았었는데 독감 백신을 잘 안 맞는 이유는 독감은 감기는 어차피 계속 걸리는 꼭 독감이 아니어도 감기는 워낙 자주 걸리는 것이고 또 감기 정도는 제가 걸려도 충분히 견딜만하다. 뭐 감기 걸렸다고 해서 저는 일상생활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잘 맞지 않는데 더 비슷한 이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급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한꺼번에 보급해주지 않느냐 라는 식의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먼저 맞겠다 꼭 빨리 맞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차린다든지 주장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백신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응급실 그 대기 순서 같은 것 같아요. 만일에 먼저 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손끝이 조금 찢어져서 두세 바늘 정도 봉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테고 늦게 온 사람이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중환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죠. 고령자, 그다음에 어린이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마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백신이 무한정하다면 이건 무의미한 얘기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우리가 이 코로나 관련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또 사교 활동 자제, 그리고 또 이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이 사회적으로 이제 같이 생각하는 것, 사회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공공의료 부문을 좀 확충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언급이 됐고요. 아마 웬만큼 나올 얘기는 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분 혹시 없으신지요? 그런 내용이 없을지요? 선생님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저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정말 연말에 있듯이 얇은 얼음을 걷는듯이 조심하는 그것밖에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뭐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예, 저는 뭐 여름보다는 여름에는 참 마스크 쓰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겨울이 되니까 오히려 마스크가 밖에 돌아다닐 때 더 이제 방한용으로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쓸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계속해서 뭐 이제 열심히 쓰고 돌아다니고 뭐 네. 이게 딱 나가 다니는 걸 좀 줄이면서 네. 그렇게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농담 비슷한 건데 저는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과가 이렇게 괜찮은 학과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인상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아파트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뭐 확진자가 나와서 참 안타깝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다행히 우리는 걸리지 않았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당신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편지를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은 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확진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또 필요한 거는 뭐 합리적인 뭐 이런 판단도 중요하지만 좀 공동체 의식이라던가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 앞에 한 20대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냥 매일 하루 없이 밖에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나오는데 좀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를 좀 같이 좀 살펴보고 뭐 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예, 뭐 저도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지만 역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우리 아주 심각한 얘기지만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 그 입학 그 현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좀 다 저조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학과가 좀 그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입학 상황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어느 학과도 하지 않은 출석 수업을 열심히 좀 했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그 학생회하고도 많이 좀 소통을 하려고 했고 아마 학생회도 또 역시 또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좀 성과가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해서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또 선생님들 말씀이 그래도 그만큼 했으니까 또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물론 하시긴 하셔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입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역시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에서는 카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인데 글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또 유행어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많이 좀 회자되고 있는데 아까 이 대화 장면을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 문화교양학과의 강점이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이 문화교양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우울증 같은 것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과라는 게 하나의 카피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을 혹시 입학 권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 권유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통로가 많이 차단된 셈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그
접학을 권유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면대면이 안 되면 또 원격으로라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학 공고를 하고 그럴 때는 연말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연말에 모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이제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정말 즐겁게 대화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면서 함께 우리 문화교양학과를 좀 홍보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부탁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런 그 연말 모임은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 있으시면은 우리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도 그 지금 이제 이필요 선생님이나 김재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공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야가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 대한 그런 대응이라든지 그런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 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문화교양학과가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같이 쓰신 책에도 보면은 사실 그런 문제들을 계속 공유해서 또 다르게 다른 전공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지치기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뭐 이제 선생님들이 뭐 쓰신 글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제가 한번 링크를 달거나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자유게시판 있는 데 올려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홍보 방법 중에 SNS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저의 경우에는 제가 투지폰을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 SNS도 아예 하지 않고 그 방법을 제가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그 방법을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홍보 물품, 아까 마스크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스크거리에 보면 간단한 그냥 우리 문화교양학과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경구가 들어있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문화교양 측에서 보셨을 그런 그 경구들 같은 것들을 같이 적어놨는데 우리 SNS 뭐 저 정확한 이 명칭은 모릅니다만 이를테면 해시태그 같은 걸 할 때 경구들 우리 문화교양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같이 첨가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어디에서 본 것이냐 라는 식의 어떤 질문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교양학과가 뭐 그런 걸 다루는 곳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화교양학과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 이것도 너무 적나라한 것이 되니까 간접적인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좋은 말씀 뭐? 학생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때 뭐 제가 좀 활동력이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학생들 재학생이나 졸업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좌 같은 것들이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단협력을 또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어서 우리 학과 강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뭐 우리 학과 교재들을 보면서 참 되게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더 공부가 됐으면 하는 부분을 좀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어떤 지원 상황을 보면은요, 상당히 아주 그냥 이 줄어든 그런 학과도 있고 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약진하고 있는 그런 학과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게 경제학과가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학과에 대한 그 지원율이 이제 높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경제도 참 중요한 거겠죠. 아까 김재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들고 그러실 텐데 근데 뭐 쭉 아까도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그런 그 상황들 그거는 살면서 계속 많이 겪거든요. 그게 어떤 개인적인 일이 됐든 사회적인 일이 됐든 그런 게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 같은 거, 마음의 어떤 근거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문화교양학과는 그 마음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이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양쪽에서 다 그러한 근거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 내용을 채워주는 그런 학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너무 이렇게 지금 한가로운 그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게 이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정말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좀 아주 막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띄고 그러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의 어떤 그 홍보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저는 해봅니다. 선생님들 더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약간 좀 노골적인 방법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SNS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홍보를 하면서 이제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많이 달아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본인이 문화경학과 다니면서 이제 재밌었던, 즐거웠던 그리고 또 인상이 남았던 그런 교재 첫 페이지와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글귀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인스타에 좀 올린 다음에 해시태그로 광동대 문화교학과 이렇게 하면은 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 홍보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색깔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고요. 뭐 내용도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보면은 이 졸업생들의 소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동문들에게 소감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분은 졸업하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분이고 또 한 분은 바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 굉장히 내용이 아주 감명 깊어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자료들 혹시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요? 네. 예, 뭐 어떻게 충분한 어떤 그 홍보에 대한 그 전략은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우리 마음을 좀 다지는 그런 그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얘기를 마치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출석 수업 그 대체 과제물을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했는데요. 보니까 좋은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이 정말 고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 내용 중에는 거의 그 논문 수준에 가까운 그런 그 글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물 쓰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그런 그 주제들을 잘 발전시켜서 뭐 졸업 논문으로도 이제 한번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앞으로의 어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화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또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도 2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